이철규 분당에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325차 한미동맹 강화예배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가정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난날의 지난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여, 죄에 빠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교만, 탐욕,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정권을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지난날 교만과 탐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140년 전 망해가는 조선동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경을 통해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의 빛을 주신 하나님,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를 해방시켜 주시고 분단의 해방 전국에서 이승만 박사의 인도로 건국해 주셨고 6.25 동란에서 공산화를 막아주신 하나님, 아멘. 그리하여 해방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불과 70년 만에 달성하여 전 세계 자유진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도록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징제의 하나님이시여, 현재 대한민국은 IT 기술이 접목한 부정선거의 기술과 의회 독재를 통한 입법 독재를 통해 합법적인 전체주의 내지 나아가 다단계 공산화의 길목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장악한 집권당은 경찰청 해체에 이어 사법부도 해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영향력은 문재인, 이재명 친중 정권의 등장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중국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예술 등 모든 문화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희망과 구원의 아버지시여, 이제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의 길로 마구잡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국민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와 신앙적 예배의 자유가 박탈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멘. 현재 이 나라는 경제가 파탄이 난 베네수엘라, 이미 공산화가 진척된 베트남이나 홍콩처럼 국가 파탄의 길목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제2차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은 이미 구멍이 뚫렸고 부산시청이 북한 중공군 남로당에 의해 함락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저희들은 무기력해서 단지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12.3 비상계엄을 핑계로 대선에서 집권한 더불당은 야당 탄압, 교회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멘. 각종 합법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경제는 수렁에 빠졌으니 IMF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지 난감합니다. 전체주의 공산화의 길목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 이런 악법과 폭정을 물리치게 역사해 주소서. 아멘. 은총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부디 저희들에게 악을 물리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아멘. 하늘나라의 갑옷과 방패 창검을 주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십자군 군병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속히 구출할 전략 전술과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아멘. 부디 이 나라를 망치는 사탄의 악령들, 마르크스, 레닌, 주체사상 추종자들의 재상이 샅샅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국민들이 대우각성하게 해 주시고 물질적
번영 속에서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을 일깨우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회에 무너진 정의, 윤리의식, 양심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망가진 애국심과 무너진 공동체의식을 복원하게 역사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사법부의 썩은 비리 카르텔을 무너지게 해 주시고 아멘. 관료 정치권의 부패와 탐욕을 징제해 주시고 나라가 바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좌익들의 모든 위상, 비리 그리고 부정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민주화의 가면을 쓴 악명의 정체가 드러나고 오둠의 자식들이 다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이시여, 부디 성직자들을 대우각생하게 하시어 목회자로서 자기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질책하시옵소서. 아멘. 대형교회 안에서 헌금 돈다발에 안주하지 말고 신자 떨어질까 헌금 줄질까 겁먹는 목사가 되지 말게 역사해 주소서. 아멘. 집사 장로 눈치만 보는 목회자들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성경 말씀에 따라 설교하는 용감 있는 참된 목사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 불만 외치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위기에 처한 국가 사회 문제에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더 이상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완장찬 좌익운동가들이 정치를 망치고 민노총의 경제를 망치고 종교적과 교육을 더 이상 망치지 않게 국민들이 각성하도록 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처리할 방안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 하나님의 손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 한미동맹 가화 예배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 이런 예배를 허락한 점에서는 특별한 역사적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고대 남유대왕국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에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의 권고를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현 시국에 합당한 설교 주제이기에 부디 정바울 목사님의 설교가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 현 시국을 인식하는 데 큰 지혜를 주게 될 것을 부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악을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임재한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아멘.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 한국 복음 통일이 되도록 심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이 나라가 더욱 번영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미 관세 협정의 원만한 타결로 나라의 경제가 골병이 들지 않게 역사해 주소서. 아멘. 여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무려 325회나 헌신하신 박상은 고대 트루스 회장님, 이하 우경직 회장님, 이하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인청을 내려주시고 아멘. 여기저기 빈자리가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못해 다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이 모든 일을 관장해 주시고 부디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뭐 된 거니까 우리 저 이청 교수께서 나오셔서 좀 뭐 시사 해설 같은 그런 저기로 잠깐 좀 뭐 우리가 몰랐는 일들을 좀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시니까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사하시면서. 아니 뭐 반갑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십시오. 어제 지난번에 뭐 저 4차 국제기도회 한 10여 분 정도 해서 또 와주셔서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그때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 현 정세를 이제 역사학적인 한국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이제 컨템포러리 히스토리, 현재 국제 정세를 이제 분석하는 가로와 세로줄로 양쪽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140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국 기독교적 관점, 또 현재 국제 정치, 그 초안전, 요 두 가지를 가로 세로로 접목을 해 본다면은 단순하지가 않는데, 이제 제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바하마로 가서 거기 7박 8일 있었고, 바하마인데, 크루즈 선상에서 붕괴가 있었습니다. 프라미스 처치, 김남수 목사가 주관하는 것이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6,000명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 세계 넘버 1, 2, 3에 대한 크루즈 바하마, 성교복음, 예수복음, 성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읽은 책을 여러 번 좀 가져갔었는데,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조지 프리드만의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그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에 한미 관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은 그 지정학적 이해관계, geopolitical interest, national interest, 지정학적 국제관계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이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혼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결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희망적인 사항인데, 그 이유는 동북아에서 커가는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려는 그런 군사적인 어떤 초안전, 동북아의 패권 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동북아의 영토적인 야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하고 미국은 중국, 일본 견제용으로 한국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는 없다. 그것이 조지 프리드만 책의 결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러나 현실은 1992년에 9월 달에 한중 수호 조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세력이 물러 들어오고 중국의 문화 가방이 오면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팔아줬습니다. 스타트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우리 기술을 도둑질은 하지만 하여튼 복사 이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우리 기술을 갖다가 카피하면서 우리가 일본 제품 복사하듯이 그거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 기술을 절도라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신속하게 우리나라 기술을 지금 앞질렀거든요. 그래서 특정 로봇 AI 기술은 지금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미중 전쟁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로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히토리라든가 이런 무기로 이런 부품 문제 때문에 이 선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이 장기적으로 갈 때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미국으로 볼 때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이제 최근 알려진 바로는 등소평이가 WTO하고 이제 그 호환 양해 해가지고 힘을 길러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등소평의 전략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호랑이 발톱을 숨겼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은 최근 한 4, 5년밖에 안 됩니다. 등소평이가 이렇게 공산당 전향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드러났습니다. 클린턴 때 완전히 속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 간 시장을 미국의 시장, 미국에 간 미국 기업체 중에서 중국 간 것은 우리나라 기업체보다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부 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뺐습니다. 예. 근데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미소 냉전 체제 때에 소련이 그 GDP로 추월한 그 프로테이지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을 프로테이지하고는 중국이 2배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GDP의 그 소련은 50% 안 됐거든요. 소련이 미국을 도발할 때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도발할 때는 미국 GDP의 60%를 오버했단 말이에요. 근데 테러 아프간이라든가 이런 이 중동에서 뭡니까? 뉴욕에서 그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땅둥이 사건, 그게 언제입니까? 2001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테러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중국이 패권으로 미국에 도전한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 잠수함, 이런 구축함 이런 전함 만드는데도 미국이 2년 3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보다 우리는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함 건조 이런 항공기 이런 무기 건조에서 이미 그 무기 공장 분야가 미국의 많은 분야가 무너졌고, 지금 미국의 현재도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과의 그 부정선거 결탁 이런 문제, AWEC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미국이 1861년 그 11월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미국이 내전 직전에 와 있습니다. 내전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어떤 힘을 구한다는 것도 공화당 사이드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국을 도울 때는 미국은 그래도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처럼 분열되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미국이 남북전쟁 직전, 내전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역사하니까 조선 말기에 이승만 박사가 논의한 이야기 그겁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복구하기는 정말 어렵다. 36년 걸렸잖아요. 망한데. 근데 조선이 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이 언제냐면은 로스트 10years죠.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사이에 그 10년간 1894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에서 청일전쟁 사이 그 10년간이 고종이 계획했다면 국권을 보존할 수 있다고 역사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10years. 그 10년.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 이 4, 5년이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복원할 수 있는 기회고, 이재명 정권 3년 이후에 가면은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저는 구제할 수 없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남미의 베네수엘라, 베트남 공산화, 그 다음에 홍콩 공산화, 요 세 가지가 믹스된 거거든요. 근데 남미는 신중 사회주의 정권이라 해도 중국하고 베네수엘라 거리는요, 이거 2, 3천만 킬로니까 직접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미국 코 밑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손보고 난 뒤에는 넥스트 친중 정권이 누구냐 하면 이거 아시아로 온다는 건 눈에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국이 이번에 그 일본이 여러분 다카이치 형제가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도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일본 큰일 났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크면은 때릴 구실이 없어요. 지금 60% 넘었거든요, GNP가. 그러면 지금 힘을 쭈그려야 되는데, 트럼프가 중국에게 도발할 구실이 없어요. 과거 여러분, 백여년전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동북아에서 팽창주의를 영국과 미국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찾은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청나라. 부패해서 안 되죠, 청나라가. 조선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왕이라든가 위정자라든가 국민들은. The land of morning come. 아침에 좋은 나라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예요. 조선 안 되죠.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든 간에 몽키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청강 가면은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 영미가 이래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 똥구멍 찾아고 이렇게 흉내내고 사바사바 하니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을 비호했어요. 일본을, 후시를, 니폰을 키우면 러시아를 막겠다 계산한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의 팽창주의를 막게 대비 역할을 했다, 대변인. 그래서 군자금하고 자금을 대줬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이런 사람. 엄청난 미국의 무기, 달러. 엄청나게 로스차일드가 자금하고 미국에서 무기를 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팽창주의를 막았는데, 일본이 대가를 달라 한 거예요, 대가. 프라이스. 그게 조선이에요. 조선은 그래서 넘긴 겁니다. 영국과 미국이. 그러면, 일본 총리가 중국하고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벌어지면은,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먹고 일본을 먹으면은, 미국으로 볼 때는 그거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러시아 팽창주의 알죠? 100여 년 전에 러시아가 지금의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누가 중국 CCP의 이 태평양으로 온 파도를 어느 나라가 막는가 이거예요. 옛날에 러시아 팽창주의 막듯이. 그래서 일본의 이 다카이 총리가 저는 그걸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형님 대신에 자기가 대리해가지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팔고 대만에 자기도. 그 다음에 그 아베가 말하는 보통 국가는 알죠. 보통 국가라는 거는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에요. 군대가 일본 군 아니에요. 일본 군 재편이지 아닙니다. 자위대는 건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예비군 비밀. 정상적인 국가는 일본 군이라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한국처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가가 만든 평화헌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얻어 터졌을 때 혹은 선제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도둑 넘어졌거나 국가 위기가 했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평화헌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 무장력으로 핵 잠수함 무기라든가 이런 핵을 동반한 이런 고성능 비대칭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불능국가라는 겁니다. 이 불능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아베의 꿈이었거든요. 아베의 추진자가 바로 다카이치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을 우리로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정상적인 논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불능국가를 일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국가로서 동북아시아 어떤 나라든지 대등한 나라로 정상적인 국가로 군대라든가 핵이라든가 만들자. 그러면 그렇죠. 정상적인 국방으로. 그 여러 국민들에게 나라가 이만큼 안보가 위험하다. 중국의 침략이 거세다. 하는 것을 국민 안보 교육 시키고. 그러면 방위를 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을 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트럼프가 일본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러시아에서 달러하고 무기를 주듯이 그걸 알아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그러면 한국은 어떻느냐? 지금 동북아에서 2차 경쟁이라 그러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붙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를 그거 끌어들일 거예요.
그 요새 전쟁 중이니까 이게 진짜 인터넷이 뭐하지만 막판에 개발할 거라고요. 북중러 관계 서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진영 쪽에서는 일본, 대만,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사이클이 됐는데 한국수 빼놓고. 지금 한국이 어디 가느냐 이야기. 네. 그러면 한국이 여기에 이 사이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100년 전에 러일 전쟁이라든가 청일 전쟁 때 우리나라가 전쟁터 된 거 알죠? 아무 역할을 못하고 그럼 미국과 영국이 조선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 대책이 없는 나라를 해서 일본한테 팔아넘 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러면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하나의 그 위선자들이라든가 국민 여론이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중국도 경제는 중국에 돈 벌고 미국한테는 핵잠을 하고 이게 왔다 갔더니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이재명한테 요구하는 게 고통을 주는 게 그거거든요. 확실한 태도를 취하자면 그 압박적인 수단이 경제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IMF를 각오하고 완전히 경제적으로는 미국에게 탈탈탈 털리는 반스 탈탈리는 빈대터리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시진핑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중국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주사들이 중국한테 꼼짝 못 해요. 뭔 약을 먹었는지. 부정 선거를 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 정치적으로는 중국한테 모가지가 잡혀 있고 밑에 삿바는 미국한테 삿바 잡혀 있고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샌드위치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도 한중 석유 조약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정치, 경제, 노조,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광고, 언론, 광고, 그 다음에 학교는 공자학원 해서 신뢰를 해서 공자학원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대학원생들을 한 2년 동안에 대학원생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서울대 고등학교에 갔는데 한 몇 병씩 보내고 난 뒤에 2년, 3년 이걸 굴리니까 대학원을 돌리는 거는 중국 애들 아니면 대학원이 돌아가질 않아요. 자연히 이제 학술쌤이라도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약이.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들이 중국의 그 친중화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렸어. 벙어리가. 신중인사를 다 배려해.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지식인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뭘 성명서 내가 해야 될 판인데 SKI 대학의 핵심 보직 교수들은 잭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30년, 지금 30년 넘었는데, 친중 수교한 지가, 중국하고 수교한 지가, 1년에 하면은 여시제로 알지, 여시제.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고들, 수천만 원씩 광고를 해가지고 문학에 이 광고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MOU로 해가지고 중국 공안들하고 지자체들, 경찰들이 MOU 체결 안 한 데가 없어요. 아니, 일본하고 미국은 경찰들하고 체결하면 이거 같이 하면 좋은데, 일본 경찰, 미국 경찰하고, 일본하고 경찰, 대만하고 경찰 체결 안 하고, 중국 공안하고 어떻게 MOU만 체결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겁니다. 중국의 물결은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완전히 침투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력은 여러분 평택 알죠? 네. 평택이라는 그 섬, 아일랜드, 고립된 섬에 미군 병력들만 이렇게 밀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섬만 딱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땅을 달라. 미군들 연구 사용할 수 있는 아마 땅을 달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친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아마 보좌관들이 그렇게 해서 버텨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한국이 100여 년 전에 조선은 아닌데 조선은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고종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이권을 강대국에 전부 다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이만한 벌채 한경 남북도 신흥주 바닥 해가지고 이런 벌채를 러시아에게 다 팔아넘겼어요. 그냥 프리핸드로. 그 다음에 금, 은, 석탄. 미국에게 평안 남북도에 금강, 은강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회사한테 그걸 다 그냥 줘버렸어요. 금, 은. 석탄 일본에게. 그러면 전국에 경부선, 경인선에가 철도 있지 않습니까? 경의선. 예. 처음에는 미국으로 넘겼다가 미국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청일전쟁 이후에 지리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미국이 가진 철도 부설권을 경부선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전화 와이어 있지 않습니까? 전신전화하는 거. 그것도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하면서 전쟁 필요하면 전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게 요구해가지고 전국에 전신망 와이어 그 철도 전신 부설권 일본이 다 가져가고 원산, 부산, 그 다음 인천 이 항구로 외국 상품이 들어오잖아요. 관세를 무려 5년, 10년 동안에 무관세를 해가지고 외국의 모든 그 텍스 프리로 해가지고 상품이 다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종 말기 때. 그러니까 궁정에서 왕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관리들 줄 봉급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정의 목적은 자기 왕권 지키는 거였죠. 국가 기능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태는 그런 깡통 국가는 아닌데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속박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완전히 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 업적이 한미일 그 공조를 만든 게 유일한 업적이거든요. 한미일. 근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중국, 북한, 러시아는 엄청난 전체 유세가 갑니까? 인구라든가 인구 무기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을 향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대륙 세력이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주인 미군이 아니면 이거 한국 건질 수가 없어요. 6.25 때도 일본의 그 해군 그리고 선박들이 6.25 때 선박 수송하는데 일본 해군들이 엄청 도와줬어요. 내가도 그 주인 일본 해군이 아니면 인천 상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인천 상륙 자체가 원산에 그 기뢰 설치하는 거며 전차가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살려달라 한 것이 일본도 도와줘야 해야 돼. 우리가 IMF 때 YS가 어디 갔습니까? 일본한테 돈 좀 빌려달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재무장관이 거기 그 일본 수상이 미국의 재무장관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말아 그랬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IMF YS 때.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 이야기 듣고 일본이 돈 못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진 게 IMF예요. 그러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유럽에는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합니다. 예를 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영국에서 문제를 삼겠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어디에서 쏘냐면 동경에서 쏩니다. 동경에서. 군대도 그 있죠. 동경에서 동북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은 한국을 여러분 곱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헤드쿼터가 동경에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마인드 이것이 국민들이 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오. 한미일 관계를 준군사동맹으로 해가지고 북중로에 대항한다면 여론조사 하면은 일본 친일해야 되는데 친일 다 어쩌고 되는데 일본 뭐 독도가 어떨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여기서 일본 총리가 다카이치 다 독도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거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우익들이 독도를 계속 주장하니까 옛날에 1900 전쟁 때 자기들 거로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자기 그 주민들하고. 그 전에 이제 한국인데 그 일종의 그 우익들에 대한 립 서비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번 독도 우리 땅이라도 그거 와서 시비거리면 한 명도 없어요. 립 서비스예요. 자기들 관리 지지라든가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독도 문제에 자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람 영토라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왜냐면 쇼적인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한국이 앞으로 방위 분야라든가 이런 미국하고 이런
안전보장이라든가 이걸 같이 가려면은 지금 중국의 위협이 지금 현실적이거든요. 미국 입장을 볼 때는 우리 입장으로. 근데 일본도 그런 입장에서 한미일이 중국의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 정권 차원적인 차원인데 한미일로 같이 가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그 외교적인 레가시, 유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중국이 대만을 도발했을 때 당장에 평택에 있는 미군이라든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특히 공군 해군력 이걸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아무 정도 그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고 또 일본하고 관계도 해서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비한 그 안전보장 문제는 이 유조선이 대만에서 이루어오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일본이 유조선이 위협받는 거나 우리나라가 기름 위협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 입장을 대변한 거예요. 똑같이 수송선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아의 안전보장의 위협은 결국 이제 중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문제하고 해서 한미일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 국민들이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의지든 그런 현명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지정학적 이런 마인드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지 명분의 문제,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에 우리 후손들이 국토를 지키고 국가를 어떻게 번영해 나가는가 하는 생명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저분하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만주라든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해코지한 거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데에서 역사 전쟁에서 그런 과거의 그런 것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이라면 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바보죠. 자, 그런 데면서 우리가 안도가 하지만 한국이 자기 일 스리스리 해가지고 따가있지 말고 확실하게 자기 스탠드를 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상당한 시행착오 경제적인 고통을 각오하면서 어려워지고 다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탄핵당한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2030 세대가 동정심으로 복귀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한번 미스테이크를 이렇게 눌러진 사람은 와이프 이제 끝난 것이고 다만 우리가 책이 들어야 되는 게 박근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게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에 또 당한 거는 그건 병신이에요. 왜냐면 왜 두 분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윤석열이 당하는 이런 것의 과오를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수 대통령이 체제를 수호 세력인 이런 보수 세력들이 당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역사적이고 복합적으로 깊이 반성도 하고 그 원인을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이 나쁘다, 문이 나쁘다. 그런 문제를 그냥 단발성으로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가들 보면 안창호 선생이 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망했을 때도 사상가들이 사상 문제를 꺼냅니다. 사상의 빈곤이라든가 국민들의 무지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깊이 하는데 안창호 선생이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상장사들이 니 거다 내 거다 밖으로 싸움하니까 이래갖고는 독립이고 뭐고 이래서 안 된다 해서 학교를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우고 이 교포들 계몽에 나섰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실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흥사단이었거든요. 그 흥사단이 교포들 국민 개조운동이었습니다. 독립운동 보면 이승만의 외교론, 안창호의 개조론, 물론 그게 이제 이강수의 파송 친파가 이제 미국에 이제 와전됐지만 이 흥사단이 50년, 60년대 흥사단이 국무총리까지 배출하는 게 흥사단이에요. 흥사단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누가 하면 아이고 이재명 아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단발적으로 누구 때려 죽이라 아웃 이런 제스처라든가 집회를 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반성하고 주변 사람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혁신하고 깊이 있는 그런 거를 개조운동으로 그런 깊이 있는 뿌리 찾기 운동.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깊은, 그렇게 지금 하고 교회들끼리 기도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라를 구하는 게 내 혼자 하겠다? 독불장군처럼? 누가 내 혼자 가정도 못 구하는데 아이 내 밑에 모여라. 내 밑에 모여라. 내 쪽으로 와서 어디 하자. 독불장군식으로 내자관식으로 다 연대해가지고 국힘당 당들 많잖아요. 3.1운동 때 기독교에서 자기들끼리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끼리 하면 힘이 약해 안 된다. 그 불교계 끌어모으고 그 천도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기독교, 불교계, 천도계를 끌어모았는데 기독교에서 또 이야기입니다. 우리 명단 앞으로 내세야 된다. 또 감투 생각을 해요. 이 완장. 이거요. 교회 사람도 완장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어떤 지도자가 천도교 사람을 앞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뒤로 빠지고 주도한 기독교에서 뒤로 빠지고 천도교를 대장을 앞세우고 불교계 해가지고 종교단체에 앞세우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3.1운동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상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도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상임시정부가 상해 또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국민이 해가지고 또 한성 해가지고 4-5개가 다 독립운동 임시정부 한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역시 안창호가 상해에 망명해가지고 그 비서인 이강수로 해가지고 상해에 들어가다 끌고 모아가지고 안창호 자신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한테 이동해가지고 구색을 갖추면서 장소는 상해로 그 다음에 그 강릉이라든가 그런 그 조직의 핵심 인적 뿌리는 한성정부로 해가지고 그 안창호의 그 시생적인 지도력 밑에서 이것이 하나의 대동통일되는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10월 말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3.1운동의 그 임시 독립운동 하는 그 정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자신 내려놓고 자기 에고 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에고를 내려놓고 모두 이렇게 대동단계로서 나라 구하는 연대운동으로 가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이희철 교수 지금 이제 체제 변혁 마스터 플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여러 가지 한 몇 년 전부터 이희철 교수가 양도환 교수하고 이희철 교수는 한국학의 주류 그 교수인데 이 문제를 분석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보 보수 이것도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 세력은 지금은 세대 전쟁이다. 그래서 보수 진보에 있던 애들도 체제 전쟁이라면 대한민국 흥하는 세력의 설레, 망하는 세력의 설레 딱 이거를 구분하면 진보에 있던 젊은 애들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천 교수가 저도 책을 열보고 강연에 요번에 지난주 월화에 고신대 출신 목사들이 그룹을 해가지고 1박 2일로 또 목사님하고 같이 고신대 출신 목사들끼리 해가지고 경주에서 1박 2일 정치신학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 해가지고 하동국 교수와 같이 가서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전 교수 강의를. 그러니까 이전 교수가 이제 국정원에 있었는데 이전 교수가 많이 연구한 게 뭐냐면 북한의 대남 전략 중에서 핵심적인 뭐냐면 용어 전술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 전술 전략. 그러니까 좌우익이 우리나라 해방정국에서는 좌우익인데 60년대 일본의 언론인들이 진보 보수를 처음 썼거든요. 60년 중에 자민련하고 이런 공산당 계열 쪽 해가지고 이 리버럴한 일본의 사민당 계열 쪽 언론인들이 자민당하고 그 야당을 갖다가 보수 진보로 그걸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어 카피 만화책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를 좌우익보다는 보수 진보 구도로 용어를 완전히 바꿔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용어 전략으로 진보 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하고 해서
그런 용어가 이제 보수 진보 전문층이 이제 진보 세력이 돼가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현재 위기에서 투표를 성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실제로 보수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어 전술에서 먹힌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 위기. 원어브 댐이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 용어를 그렇게 쓴다 해서 찍고 그것이 원어브 댐이지. 그걸로 용어로 헷갈리는 거 확 돌아가는 거. 전체의 위기에 뭔가 아니고 표면적인 것이고 투표 성향이 순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비폭을 하는데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희망 자체를 불러넣어야 되는데 일반 흩어진 단체 갖고 희망을 못 없어. 한국 교회가 희망인데 한국 교회 중에서도 애국하는 목사들이 희망이라고. 그래서 그 책자가 그 한국 교회가 났을 때다. 그 참 탁월한 문구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쏴버렸는데 그러니까 용어 전술을 해가지고 보수 진보를 반체제, 대한민국 세력 반체제 해가지고 쌓아준다 해도 그것이 투표에서 10명 투표해도 그게 영향받는 사람이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용어 하나의 좋은 전략이죠. 그러나 이 현재 대한민국 위기가 용어를 그런 식으로 썼다 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 그 자체만 아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지. 그래서 더 심각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선 문제. 중국의 초안전, 그 다음에 문화 영역에서 좌익 침투한 거며, 그리고 김대중이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민해총 해가지고 연합 진흥위원회 만든 거 해서 30년, 40년 동안에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 아니듯이 이런 법령이라든가 이런 5.18이든 뭐 해서 비해졌듯이 굉장히 누적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됐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보수진영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용어다 뭐다 이제 깨우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미 진지대에서 기동제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주민자치제로 해서 각 지역 정당을 만들어요. 그 지역 정당을 만들면 간혹 연결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연합이 돼버리면 그게 95% 이상이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화문에서 자유마을 자체는 이상한 불확실에 들어서 자유마을이 힘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각 지금 3,500개 동네에 기도 조직을 만들면서 그 국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하고서 빨리 하나로 하는 작업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막 기도에도 중요하지만은 마스터 플랜 갖고 지금 막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천 교수의 우리가 키비 마인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역사를 보는 시각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전 목사 이미 기본을 가지고 지금 핵심 키가 지금 장동혁 국힘당하고 전 목사가 키 포인트거든요. 거기에서 현명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장동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렇게 저렇게 연대를 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모임을 한번 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써서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전 목사 쪽에서 광화문 집회를 1,000만 명 모은다 하고 있는데 3.15 그 독립운동 할 때 33인 지도자들이 태극기 들고 나오라 했습니다. 독립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종로에서 전화해가지고 잡혀갔거든요. 33인들이. 근데 그날 따라 해가 독립운동 뭣도 모르고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일반적인 일본군 기관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갔다가. 그러면 지도자라는 것이 최소한도 자신들의 부하 인명을 희생을 줄이면서 소기 목적을 해야 이게 군대 철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전까지는 집회를 해가지고 덩치를 크게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렇게 쇼부한 거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이 덩치 크게 해가지고 와와 하는 게. 근데 이미 정권을 바뀌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들어갈 일때란 말이에요.